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좀 시간을 잘 지켜주시는 것은 기본적인 일종의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강제로 중간에 끊거나 그런 식으로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본인께서 자율 규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뭐 크게 문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뭐 온라인이지만 잘 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튼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유 가지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네, 네, 저는 다른 세션에 네, 발표가 하나 있어서 얼른 갔다가 네, 네. 네, 토론 순서가 되면 얼른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녀오십시오. 예, 기다리고 있을게요. 예. 그럼 네. 션지아 교수님 그 화면 공유해 주시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화면 공유를 어떻게 해야 제가 되나요? 하면 될 거예요. 제가 PPT에 바로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네. 바로 시작할까요? 예. 네. 좀 시간이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밍업을 좀 하시고 30분에 하시죠. 그럼 또 30분 되면 제가 30분에 맞춰서 들어오실 분도 있고 하니까요. 오케이, 됐네요. 2분 더 기다릴까요? 아니면 지금 바로 네, 할까요? 좀 네, 한 2분 기다릴게요. 기다려요. 알겠습니다. 네,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서두를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채팅창에 발표 자료 전체 융합 학술 대회 발표 자료 그 링크 올려드렸거든요. 혹시 필요하신 분은 들어가셔서 다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저 proceedings 같은 것을 만들지 않나요? 만들었습니다.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그렇습니까? 네, 잘 일단 알았습니다. 송부에 지금 가 있어서 저희가 다시 받아서 보내드려야 돼서요.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전남대학교에서 한 33, 4년 봉직하다가 2017년에 그 퇴임을 한 박상철입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논문이 잘 발표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션지아 박사님 그 논문을 발표하도록 알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국제학부에서 조교수로 일하고 있는 션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발표하려는 주제는 벤처 캐피털이 중국 하이테크 벤처 기업 국제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논문은 사실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 과제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아직 결과가 완벽하게 나온 상태가 아닌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많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하는 순서는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그 연구 배경과 뭐 이론적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한 다음에 가설을 도출하는 과정을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가설을 실증 분석을 했는지 그 방법하고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기업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국유 기업이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근데 급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 벤처 기업에 대한 관심이 요새 더 뜨겁습니다. 자산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의 신생 기업이면은 우리가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유니콘 기업 중에 중국 기업이
무려 30%나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계속 확장하면서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샤오미나 뭐 틱톡 이런 기업들이 바로 적극적으로 이제 국제화를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벤처 기업들이 그 짧은 기간 동안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일까요? 뭐 중국 정부의 규제 완화, 뭐 다양한 창업 지원책, 뭐 그리고 하이테크 산업 단지 육성, 조성 여러 가지 있었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벤처 캐피탈 투자의 활성화입니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의 VC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고, 그 글로벌 벤처 투자자들도 그 중국 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미 미국 다음으로 현재 제2의 VC 시장이 되었고요. 지난해 중국 VC 투자 규모가 한국의 한 30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 생태계가 잘 형성되었고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벤처 캐피탈은 그 지분 참여의 방식으로 기업에 투자하고 피투자사의 경영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그 피투자 기업이 잘 되어야지 자기도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업에게 자금을 제공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뭐 관리 노하우 전수를 통해서 뭐 기업의 혁신 수준 제고, 뭐 지배 구조 개선, 그리고 재무적 성과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VC 벤처 캐피탈이 그 기업의 국제화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 이론을 통해서 우리는 그 벤처 기업의 국제화 과정이 기존의 그 국제화 단계 이론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 벤처 캐피탈들은 보통 설립 초기부터 빠르게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 시장 개척 경험이 좀 부족하고 외부 네트워크도 별로 없고 비교비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VC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VC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유형에 따라 그 벤처기업, 특히 중국 벤처기업의 국제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를까, 이것이 바로 이 논문의 리서치 퀘스천입니다. 기존 연구에서 그 VC가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힌 바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연구 결과들도 서로 엇갈린 부분이 있어요. 그 VC가 벤처 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국제화를 억제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요. 국제화를 촉진할 수 있는 이유로는 일단 VC가 자신의 지식과 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VC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익 극대화라서 기업의 해외 확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또 지원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 카펜터라는 학자는 또 VC의 리스크 회피 성향을 강조하면서 만약에 그 벤처 기업 경영진들이 해외 시장 경험이 없는 경우 조기 해외 진출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반대된 결론이 나온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연구 대상 국가의 차이에서 비롯된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VC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독립형인지 기업형인지 뭐 외국인지 로컬인지 그런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국 벤처 기업의 경우에는 저는 일단 VC의 투자 참여가 국제화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가설을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이론적인 근거는 바로 RBV, Resource Based View, 그런 관점인데요. 중국의 벤처 기업이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해외 시장에서 신뢰 관계가 별로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사회 자본도 가지고 있는 사회 자본도 다른 선진국 기업보다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VC가 제공하는 그런 너리지가 바로 중국 기업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전략적 자원이 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중국 기업은 그 국제시장에서의 평판이 별로 좋지 못하고 신뢰성 문제가 있어서 VC의 명성과 지위의 후광 효과가 필요하죠. 그리고 VC가 중국 기업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가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VC의 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일단 VC를 그 소유권에 따라 그 외국계와 중국계로 나누어서 분석을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외국계 VC는 바로 여기 나와 있듯이 그 IDG가 있고요. 그게 위에 세콰이어 캐피털이 있고 중국계는 뭐 렌진드 캐피털, 뭐 SCGC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투자 관심 분야 측면에서 볼 때 그 외국계 VC는 중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세계적인 자원 분배, 뭐 해외 사업 확장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풍부한 그 국제 투자 경험, 글로벌 시장에서 추적된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국제화 과정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의 두 번째 가설은 바로 외국계 VC가 투자 참여한 그 중국 벤처 기업의 국제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VC의 그 투자 전략 유형별로 볼 때 여러 VC가 공동 출자한 회사인지 아니면 한 VC만 단독 투자한 회사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샤오미라는 회사 다들 알고 있잖아요. 샤오미의 경우에는 IDG, 뭐 DST 이렇게 다수의 VC가 공동으로 출자했고 출자 규모 매우 큽니다. 네, 공동 출자하게 되면 일단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여러 개 VC가 가지고 있는 그 전문 지식과 뭐 경험이 상호 보완적일 수가 있죠. 그리고 국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더 빨리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고 위험 부담하는 그런 분담하는 효과도 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개 VC가 공동으로 투자 참여한 그 중국 벤처 기업의 국제화 수준이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가설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VC의 reputation인데요. 그 reputation 명성인데, reputation도 기업에게 중요한 무형 자원입니다. 기존 연구에서 그 VC의 명성이 기업의 자산 생산성이나 뭐 장기적인 재무성 성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하고 그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reputation이 좋은 VC가 투자를 했다면 이 기업이 유망하다, 뭐 질이 좋은 기업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해외 시장에서도 쉽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만든 네 번째 가설은 바로 투자 참여한 VC의 명성이 높을수록 reputation이 좋을수록 피투자 중국 기업의 국제화 수준도 높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연구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중국에서 그 중국 벤처기업 전용 증권거래소가 있어요. 그 창업함이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2010년에서 2018년까지 신규 상장한 기업을 초기 표본으로 상정을 했고 그 다음에 하이테크 기업을 골라내기 위해서 여기 중국 고기술 무슨 통계 영감이 있는데 거기 나온 그 분류 기준에 따라 전자, 바이오, IT 이렇게 세 가지 분야의 상장 회사만 선택해서 총 283개 기업을 최종 샘플로 사용했습니다. 상장사의 그런 재무 지표나 뭐 해외 매출액 모두 중국의 윈드 DB를 통해서 확보를 했고요. 벤처 캐피털 관련 자료는 그 CV 소스라고 중국 벤처 전문 연구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뭐 벤처 캐피털의 그런 지분 배경이나 뭐 설립 시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문제는 그 가격이 꽤 비쌉니다. 다행히 제가 그 연구재단 연구비를 확보를 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변수들은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요. 일단 국제화 수준은 기준 연구에 따라 그냥 기업의 그 해외 매출 비중으로 측정을 했고요. 그 VC의 투자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10대 주주 명단을 확인을 했는데 거기서 투자 회사나 아니면 벤처 투자 뭐 이런 용어가 있으면 일단 VC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VC의 그 소유권 유형을 이렇게 분류하기 위해서 해외 자본 투자가 있으면 이제 외국의 VC를 분류하고 없으면 이제 중국계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공동 출자의 경우에는 여러 개 VC가 지분 공동 보유하고 있으면 1 아니면 0 이렇게 더미 변수를 만든 거죠. 그리고 reputation의 경우에는 제가 연도별 발표한 그 VC 랭킹이 있거든요. 그 랭킹을 활용해가지고 1위에서 10위까지는 high, 그 이하라면 low 이렇게 나누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통제 변수는 이렇게 표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패널 토픽 모형으로 통계 분석을 해봤는데 스타타로 일단 돌려봤습니다. 연구 모형은 왼쪽에 표시했는데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서 보여드린 것은 첫 번째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입니다. 첫 번째 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는 다 통제 변수들입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잘 나왔고요. VC의 투자 참여 여부가 기업의 국제화 수준하고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설이 강하게 지지되었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4가지 모델로 나누어서 다시 추가 테스트를 했는데 모델 4는 그러니까 4번째 모델은 모든 변수들 다 집어넣어서 돌린 것이고요. 모델 2, 2, 3은 이제 벤처 캐피털 유형에 따라서 가설 검증을 한 결과인데 첫 번째는 외국계와 중국에 나누어서 나누는 유형, 두 번째는 그 공동 투자 여부, 세 번째는 VC의 reputation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사실 아직까지 다 완성한 거 아니니까 아직 만족스러운 결과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모델 1에서는 별 1개만 떴고요. reputation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 유의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reputation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나오지 않은 이유를 좀 더 생각을 해보고 measure하는 방식을 수정해서 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 논문은 일단 이론적인 그 시사점은 바로 그 벤처 캐피털과 중국 벤처 기업 국제화 사이의 그 연관성을 명확하게 규명했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국제화 이론을 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VC의 유형을 구분하고 중국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신흥국 벤처 기업에 대한 그런 연구 공백을 메울 수 있고 그 중국 벤처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내용은 다 중국 기업이지만 사실 한국 벤처 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정체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백서인 박사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연구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근무 중이고요. 저희도 올해 이런 비슷한 연구를 합니다. 유니콘 말씀이셨지만 저희도 중국 혁신기업, 저희는 이제 데카콘에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고 사실은 이게 학회가 오프라인으로 해서 찾아뵙고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좀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들었던 생각을 좀 전달을 드릴게요. 그럼 아직 진행 중이시니까 반영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중국 이 혁신기업들 보면 이제 가장 그 국제화에 성공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틱톡을 갖고 있는 바이트댄스나 이제 드론으로 유명한 DJI 등인데 이 논문을 보고 떠오른 그 기업들을 보면 이 논문의 가설이랑은 조금 fit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바이트댄스가 유명한 게 초창기에 그 BAT라고 하는 중국의 사실은 제일 유명한 그 IT 기업에 투자를 받지 않은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고려를 거기서 어떤 힌트를 얻으시거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반대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사실상 기업 가치라든가 이런 혁신성이 좀 떨어지는 뭐 대표적으로 디디투신 같은 데가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이랑 상승한 가치 같은 걸 비교해 보면 오히려 투자를 굉장히 활발히 또
다양한 외국계 기업에서 받았던 기업들의 이 퍼포먼스가 사실 좀 안 좋은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디 추신 같은 경우도 거기에 오히려 그쪽에 좀 해당이 될 것도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좀 카운터 인투이티브한 사례들이 많이 떠올라서 요거를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VC의 종류를 이제 CVC, IVC, 외국계, 중국계로 나눈 건 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앞에서 조금 이어진다고 하면 여기 이제 그 가설별로 제가 이제 봤을 때 조금 드는 생각들은 이제 조금 연구에 이건 뭐 후속 연구에서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중국계 VC한테 투자를 받은 것보다 외국계 VC한테 받은 게 국제화가 올라갈 거다. 그 좀 너무 당연한 것 같아서 약간 어떻게 보면 중국 내에서의 스케일업, 중국 기업들 그 리소스 베이스드 뷰나 뭐 네트워크는 중국계 기업이 네트워크가 좋으니까 중국계 기업에 투자를 받은 유니콘은 중국 내에서의 스케일업이 굉장히 눈에 띄고 외국계 기업이 받으면 글로벌 스케일업이나 이런 것이 좀 올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VC의 종류와도 조금 관련이 있는 건데 결국 이제 BAT라고 하는 그 기업들한테 투자를 받은 것과 그렇지 않는 기업들 간을 비교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저희가 그 이제 투자 라운드인데 A, B, C, D 이렇게 가는 투자 라운드인데 라운드별 특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설로 어디 하나 조금 반영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뭐 CVC라든가 IVC라든가 초창기에 외국계부터 받은 기업과 조금 라운드 한 C 넘어서 외국계 기업에 받은 어떤 혁신 기업들 간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 좀 재밌는 결과가 저는 더 나올 것 같아서 그쪽도 한번 고민해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그 플로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그 코멘트 하실 분 계시면, 예, 없으면 현지아 교수님, 그 코멘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예. 또 코멘트 해주실래요? 네. 예, 좋은 코멘트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예, 네. 참고를 할게요. 추가할 수 있는 가설 있으면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투자를 많이 받았는데 혁신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사례 있다고 하셨는데, 예,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제 논문은 사실 혁신성보다는 국제화 수준이니까 좀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논문 쓰면서도 사실 실증 연구이긴 하지만 사실 사례도 그러니까 한두 개를 추가를 해서 좀 더 이제 좀 그게 좀 서툴러 있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예, 아주 좋은 논문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그 논문 발표를 다 마치고 두 번째 논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돈승 안동대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시작하실까요? 우리 잠깐만요. 고경일 교수님 자리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금융시장의 통합과 경제의 불안전성에 대한 연구,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안동대학교의 최돈승이라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이제 서론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외국인 또는 이제 해외 투자에 대한 정책적 흐름과 특성을 보게 되면 많은 국가들에서 적극적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직접 투자 방식의 자본 이동 자체가 실물 경제의 수요 측면에서 직접적인 그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촉진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간접 투자의 그런 형태보다는 실물 경제에 훨씬 강력하고 유의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투자와 별개로 이제 경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최근 좀 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경제 위기들과 관련해서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최근에는 이제 뭐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이런 경제 사이클과 관련돼서 경제의 성장이나 발전 외에 안전성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경제의 불안정성과 그 다음에 금융시장의 통합을 좀 연결을 시켜서 그 분석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샘플을 아시아 국가만을 좀 대상으로 분석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연구를 진행해 보았고요. 먼저 이제 선행 연구의 어떤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금융시장 통합과 관련돼서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다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통합과 관련된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분산을 통해서 위험의 어떤 분산을 통해서 경제 안정성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소득의 불확실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스무딩 이펙트를 보는 그러한 효과들이 있었고요. 부정적인 효과의 경우에는 우리가 금융시장 통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이제 유지가 된다라면 아무래도 해외 시장에서 발생하는 충격, 대외적인 충격에 취약한 경제 구조로 갈 수 있다라는 점이 하나 지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그 투기적 자본에 의해서 공격적 M&A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효과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실증 연구 결과를 보시면 실제로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선행 연구도 존재하고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또는 금융시장의 통합과 실물경제 간에는 결국에는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다양하게 이제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베커트의 논문은 결국에는 그 위험 분산 효과를 강조해서 긍정적인 그 성과를 도출했었고요.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없었지만 변동성을 증가시키진 않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가 하면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제 분석한 결과는 무역 자유화의 경우에는 변동성을 증가시켰지만 자본 자유화는 경제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실증 분석 결과가 도출된 선행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국가 중에 이제 11개 국가를 일단은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11개국을 선정한 이유는 딱히 없고요. 이게 그 IBRD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그 관련 변수들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을 할 때 일단 1995년부터 2012년까지의 그 최신 자료로 지금 현재 이제 업데이트하는 그 작업 중에 있는데요. 이게 그 데이터가 많이 올라오진 않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데이터 누락이라든가 오밋된 그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11개국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실 분석 기간을 2000년 이후로 지금 하는 것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1997년 말에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경제 불확실성과 관련된 그 변수, 종속 변수에서는 약간 좀 그 바이어스된 측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 기간의 조정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기 변동에 따라서 이런 영향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분석 기간 동안을 이제 3년 단위로 분할해서 6개 기간으로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키페이퍼가 되는 이제 선행 연구에서는 이 그 분석 기간을 5년 단위로 분할을 해서 그 데이터를 구축을 했는데 일단은 이게 지금 18년 동안의 자료다 보니까 3년으로 할 것인지 6년으로 할 것인지 지금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다가 일단 샘플 수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3년 단위로 했고요. 추후에 이런 데이터가 보다 좀 더 확충이 된다라면 좀 더 이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선행 연구처럼 5년 단위로 하는 것을 지금 현재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이런 데이터의 형식은 패널 데이터 모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분석 방법으로 가장 기본적인
고정효과 모형이라든가 환율효과 모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즈만 검정을 통해서 적합한 모형을 선택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경제 거시적인 데이터를 활용할 때 고정효과 모형이 좀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게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도 하우즈만 검정 결과 고정효과 모형이 훨씬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해서 아시아 11개국을 대상으로 그 금융시장의 통합과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제의 불안정성과 관련된 그 이론적인 모형이라는 것은 사실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준용할 수 있는 이론적 백그라운드는 결국에는 경제성장 모형을 준용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경제성장 모형을 참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종속 변수는 실질 GDP 성장률의 표준 편차를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표준 편차를 사용하니까 어떤 하나의 특정한 연도로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고, 기간을 설정을 해서 3년 또는 5년 이런 단위로 저희가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해서 종속 변수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제 변수로 들어가는 것이 GDP 대비 총 투자, 그리고 인구 증가율,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외 개방도라든가 뭐 기대 수명, 그리고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는 그 광의의 통화 M2의 증가율을 통제 변수로 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 변수는 금융시장의 통합인데요. 금융시장의 통합을 측정한 것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그 표 밑에 각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그 분석 결과를 도출할 때 선형 결과뿐만 아니라 불안정성과 관련돼서는 비선형 결과 관계가 그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제곱항을 추가해서 비선형 관계도 함께 도출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금융시장의 통합과 관련돼서 아래 이제 그 표 각주를 보시면 두 가지 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금융시장 통합 변수는 GDP 대비 FDI 토탈 플로우의 비중을 사용했고요. 이거는 이제 직접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GDP를 이제 웨이트를 줘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넷 이펙트를 보기 위해서 넷 인플로우와 그 다음에 간접 그 투자에서 이퀴티 넷 인플로우를 함께 이제 더해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변수의 기초 통계량과 상관관계가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고요. 전체 샘플을 대상으로 고정효과 모형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사실 이제 그 중요한 이제 독립 변수와 관련돼서 그 경제의 불안정성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전혀 도출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고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에서도 이제 분석 결과를 보시면 유의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선형 관계든 비선형 관계든 전혀 유의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중간 및 저소득 국가, 그 개발도상국 소득 수준에 따라서 나눴을 때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고 흔히 부르게 되는 국가에서는 U자형 관계가 도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금융시장의 통합 정도가 결국 진행될 때 초반에는 경제의 불확실성이라든가 경제의 불안정성을 그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시장의 통합이. 그런데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금융시장의 통합 정도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통합과 경제의 불안정성 간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고소득 국가에서는 두 변수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전혀 없었고, 하지만 중간 및 저소득 국가에서는 비선형 관계, U자형 관계가 유의하게 도출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넷 이펙트, 넷 인플로우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는 중간 및 저소득 국가에서는 이제 양의 선형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통합이 일단은 그 경제의 불확실성을 좀 더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게 고소득 국가가 11개 국가 중에서는 결국 3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샘플 수가 굉장히 적은데요.
추후에 이 부분은 좀 더 고소득 국가로 저희가 분류될 수 있는 국가를 좀 반영하려고 하는데, 아시아 국가에서 사실 고소득 국가로 반영될 수 있는 국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엔 어느 정도 한계로 지적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중간 및 저소득 국가에서도 약간 기간을 좀 늘리고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샘플 수를 늘리는 작업을 진행해서 결과를 추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선형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통합 정도가 결국 경제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키다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은 경제 불안정성이 이제 심화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결국에는 어떤 거시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정책 담당자에게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당 국가에 이제 투자를 결정을 하려고 하는 다국적 기업에게도 어떤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깔끔한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 교수님, 백석대 네.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네, 오늘 재밌게 잘 읽어봤습니다. 다만 제가 항상 우리 최 교수님이 경제학 베이스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서 항상 이 경제 변수를 가지고 논문을 많이 다루시는데, 좀 궁금한 부분이 이 풀페이퍼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샘플 국가 수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뭐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부연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더라도, 일단 지금 변수로 제시한 금융시장의 통합이라는 부분을 뭘 가지고 이거를 게더링 하신 건지를 조금 더 좀 부연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 사실 금융시장이 통합되었는지 여부를 실정 분석하는 용어들도 참 많은데, 이게 통합 정도와 경제 불안정성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증하셨다고 하니까 조금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U자형 관계가 성립이 된다. 이 부분이 어떤 기업들이나 뭐 국가에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 건지도 조금 부연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최 교수님은 다 갖고 계실 텐데 지금 발표 자료 안에는 담기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추가로 좀 설명할 짓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어떨까 싶어서 일단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참가자 중에서 질문하실 분 계시면 하시죠. 음소거만 하시면 되는데. 네, 없으면 우리 발표자 최 교수님께서 좀 코멘트에 대해서 다시 코멘트를 해주시죠.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금융시장의 통합이라는 부분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측정을 하고 있고 다양한 개념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자본 자유화와 관련돼서 금융시장의 통합을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관점에서 측정하는 그런 선행연구도 존재하고요. 실제로 이제 양 국가 간의 금융시장이 얼마나 연계되어 있는가, 연계성이라는 측면에서 뭐 커먼 트렌드를 갖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통합을 논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거는 직접 투자의 어떤 관점이라든가 간접 투자의 관점에서 서로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가, 투자 규모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플로우의 어떤 비중이 GDP 대비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양적으로 이제 측정하는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거에는 이제 장단점이 물론 존재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적 제도적인 변수는 실제로 뭐 자본 자유화와 관련돼서는 자유화의 어떤 개념이지 통합의 이전 단계에서 금융시장이 얼마나 자유화되었는가, 이거는 이제 가능성의 문제인데 실제로 통합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달성되었는가는 각 국가 간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가, 서로의 금융시장에 대해서
이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했기 때문에 FDI의 플로우의 관점에서 결국 그 토탈 플로우가 가지고 있는 GDP 대비로 이제 그 가중치를 둬서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행연구에서 굉장히 다양한 그 메저먼트를 사용해서 측정을 하고 있고 다양한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그 풀텍스트로 논문을 작성하게 되면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비선형 관계에서 이제 뭐 중간 및 저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시사점을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그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의 어떤 그 자본들, 거대 투기 자본들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이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금융시장의 통합 정도가 클 때 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그 중간 및 저소득 국가에서 금융시장이 개방을 할 때 어떤 그 정책 담당자들로 하여금 보다 신중해야 한다라는 논리를 강화하는 그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다른 쪽에 또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는 한 번 더 이제 체크를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풍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 감사드립니다. 네, 자세한 질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발표자와 토론자께 감사드리고요. 그럼 세 번째 그 논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노태우 김주태 교수님께서 공저하신 논문입니다. 지금 들어와 계시고요. 양호석 교수님도 들어와 계시네요. 토론자도 다 들어와 계십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그 화면 잘 공유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는. 네. 화면이 왜 이렇게 나가는지. 예, 오늘 발표를 맡은 노태우라고 합니다. 본 연구의 제목은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연구는 원래 국민연금 그 연구원에서 처음에 출발을 해서 국회 예산처에서 저희 의뢰가 들어와서 이제 프로젝트로 시작된 연구였는데요. 연구가 실제로는 이제 저희가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가버넌스 중심으로 이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제 국민연금이 실제 우리 이제 가계나 기업 부분이나 전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분도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이제 최근 국민연금이 규모가 굉장히 많이 불어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투자의 전략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그 총 자본 형성이라고 하는 기업 부문에서의 부분과 이제 거시경제에 대한 연관성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연구가 중간 정도의 연구로 시작되었고요. 이후의 연구는 저희 가지고는 있는데 이 국제경영관리학회 발표 주제와 맞지 않아서 뺐습니다. 뭐냐면 기업 부문의 투자가 과연 거시 총량 자원에서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본 연구는 올해 발표하는 것은 이제 기업 과연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가 원래 시작된 이유는 이 국민연금 지분율과 기업 투자라고 하는 이제 국민연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 연구인데요. 이학용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연구가 과연 실제 여러 해에 걸쳐서 단기간이 아니라 한 20년 동안에 이제 국민연금이 실제로 투자된 전체 이 투자 금액과 과연 정말 기업 성과, ROA, ROS, ROE라고 하는 성과 부분과 과연 연관이 되는가를 분석해달라는 의뢰에 의해서 연구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부분들은 저희가 기관 투자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이 주로 가지고 있는 성향이 기관 투자자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많은 기존 연구들이 이 소액 투자자에 비해서 정말 기업 가치에 공헌을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논의가 어떤 쪽은 긍정, 어떤 쪽은 부정도 있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 기관 투자자로서의 5% 이상의 지분율이 과연 정말 이익 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난립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존 문헌들은 주로 이렇게 긍정적인 역할에 대한 요약들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산업자금에, 기업자금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대량 매매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준다. 기업의 내적 가치를 올리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되므로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 가치를 높여준다라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 반면에 결국에는 최근에 와서는 이 국민연금이 특정 우량 종목을 선정해서 흔히 말하는 가치 투자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단기 매매 차익 위주가 좀 더 강한 것 같아. 따라서 인위적인 조작도 가능하다. 이 국민연금이 하나의 국민연금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좀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좀 조작을 하는 건 아니냐. 그리고 또한 이제 국민연금에 많은 투자를 받고 있는 기업들 간에 내부자 거래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좀 음성적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전략 분야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경영권 침해, 그러니까 대리인으로서의 어느 정도의 이제 주권을 활용한 건 괜찮으나 과연 경영권을 침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논의 중에서 부전적 역할로서 침해에 대한 가능성도 이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하여 국민연금이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기관 투자로서의 국민연금이라기보다는 해당 국민연금의 흔히 말하는 발생의 원인, 레종 데트를 봤을 때는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단위 재무 쪽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은 하나의 기관일 뿐 주주권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는 연구도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최근 연구들을 보면은 특히 우민철, 김지현 연구들이 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 지배력을 갖는 기관 투자로서 이제 특정 종목 집의 경우에는 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어떤 내용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연구가 좀 웃긴 거는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 연구들이 컨트레리안 전략으로서 흔히 말하는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안정적인 역할도 한다라는 이 두 연구가 있었습니다. 하여 좀 장기간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여 과연 이제 우리 국민연금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저희가 규명을 하고자 노력을 해봤습니다. 데이터는 키스 관료하고 KDBD하고 모든 데이터를 다 가용을 했는데요. 국민연금이 이제 투자한 기업들의 주식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2년치만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는 이제 내부 자료로서 국민연금연구소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이제 비밀 서약서를 쓰고 데이터를 이제 보유했습니다. 하여 보시면 종속 변수는 유형 자산 형성뿐만 아니라 나와 있는 ROA, ROS, ROE 등이 있습니다. 이제 O는 국민연금이 주식하고 있는 총 주식수분의 비율로 했고요. 토빈스 Q와 이제 현금 흐름 CF, YK 등을 했고, 그나마 저희가 국제 경영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익스포트 레이트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투자된 기업들이 정말 그 내부 자금을 충실히 써서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주축인 수출에도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실질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한계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좀 디스크립티브를 좀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제 그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1%를 초과한, 그러니까 1% 이상에 되는 것들과 5% 이상의 지분율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금융 위기 2007, 8년도 딱 그때부터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시장 안정을 위한 투자가 굉장히 막대하게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색 부분은 지분율이 1%를 초과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 5% 이상을 초과한 부분들이 검은색입니다. 보시면 2007년 이후로 최근까지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금액도 막대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건 주로 채권과 주식시장인데요. 그 채권보다는 주식시장이 최근에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연구는 이제 패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우스만 테스트를 통해서 랜덤역과 픽스드 이펙트를 검증한 결과 픽스드 이펙트가 좀 더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얻었고 내생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도구 변수를 두 가지를 추가해서 T-1 시점에 패널 효과를 가지고 레그들을 취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란색으로 표시해놨는데요. 이제 CF 현금 흐름이 옵저베이션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매출의 이제 자산 형성률에 보시면은 표준 편차가 좀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잘 아시다시피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그 R&D 투자율을 거의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 저희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다양한 이 어썸션들을 좀 검증하기에는 표본들의 미싱 밸류가 많아서 조금 오차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결과입니다. 금융업은 다 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실제로도 금융업에는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투자하는 기업이 우리은행인데요. 아시겠지만 이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외를 하고 일반적인 기업들 중심으로만 연구를 했습니다. Q 모형입니다. 그래서 Q 모형을 레그드로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오너십의 검증을 하였습니다만 다소 이제 이학용 연구나 기존 국민연금 보고서가 발간하고 있는 결과값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연금이 투자된 기업들의 지분율이 높을 경우에는 기업의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다음에 시그널링 이펙트로 인해서 외부의 기업들이 보기에는 국민연금이 투자하니까 저 기업이 투자하면 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 기업의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기본적인 가설에 반하는 것입니다. 장기간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긴 한데 이게 의미값이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너십의 효과가 풀 모형에서 그리고 오너십이 1%를 이상을 하는 기업 부분에서도 이제 의미 효과를 가졌고요. 최근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기업의 어떤 그 투자하는 국민연금의 자본율이 높아졌을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의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오너십 우측에 있는 가장 맨 우측에 있는 모델 4는 오너십 5%를 의미합니다. 죄송합니다. 오탈자입니다. GG 이제 갈라인 고메스 모형입니다. 여기에서는 총자본 형성뿐만 아니라 자본과 그다음에 매출액 형성의 제곱항을 넣고서도 오너십이 여전히 유의한 차트를 봤습니다. 여기도 오탈자입니다. 오너십 5% 이상을 발표드립니다. 그래서 여전히 의미 효과를 쭉 나타낸 것을 발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Q 모형과 GG 모형 모두에서 국민연금의 효과가 기업 가치에 그렇게 높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나타났습니다. 재무성과 기본적인 우리가 아는 기업의 재무성과 ROA, ROE, ROS 중에서는 이제 ROS에만 1% 정도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 나타났습니다만 여전히 IK에서는 음의 영향을 나타냈습니다. 유사한 결과입니다. 10% 이상을 따로 표본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매출액 대비 기부금 그리고 R&D 다음에 수출액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오너십의 효과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부금에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R&D에서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그나마 수출에 대해서는 전체 풀 샘플에 대해서는 양의 영향을 0.02 정도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문헌은 그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 둘 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Q 모형과 GG 모형 모두에서 총자본 형성에 대해서는 음의 효과를 가진다. 특히 5% 이상 지분율에 대해서는 Q 모형에서는 ROS는 양의, IK에서는 음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10% 이상에서도 IK는 음의 영향을 나타내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한계점으로는 일반적인 재무 전수들을 다 좀 넣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제 지분율과 기부, R&D, 수출 비중에서는 그렇게 큰 유의한 상황을 밝히기는 좀 힘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이 원래 유의함을 좀 잘 발견해야 되는데 저희 연구에서는 좀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양호석 교수님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제가 토론 자료를 잠깐만요.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보이시나요? 잘 네. 보입니다. 네. 노태우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이 참 화상회의에서 약간 개인적인 인사를 먼저 하게 되네요. 너무 오랜만에 봐서. 네네. 네, 그래서 얼굴로 봤으면 했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얼굴로 보도록 하고요. 우리 노태우 교수님 늘 글이 퀄리티가 늘 높습니다. 해서 겉으로 글을 안 쓰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부담 없이 이번에도 토론을 맡았는데요. 오랜만에 이 재무 쪽에 가까운 논문을 또 보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또 국민연금이 굉장히 또 중요한 테마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서 또 그 구역을 또 맡아서 이제 또 분석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재밌게 잘 읽었고요. 그래도 뭐 오늘 역할이 뭐 토론이니까 뭐 도움이 될까 해서 이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봤는데 깊이 있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도움이 되는 부분만 채택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은 그냥 흘려버리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미 벌써 완성도가 높아서 바로 게재가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제 요 토론 포인트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제 완성도를 더 높이는데 기여가 됐으면 합니다. 일단 첫 번째가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데이터에 보니까 이 재무 쪽 하시는 분들은 이 0값이 나오거나 음수가 나오는 그 데이터에 민감하더라고요. 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민값이 0이거나 음수인 그 데이터가 있던데 그걸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아까도 그 발표 중에 말씀을 먼저 꺼내셨습니다만은 해서 그 중요한 어떤 변수에서 민이 0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뭐 노태우 교수님 그 통계 잘 하시니까 약간 아웃라이어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거나 하면 건강도가 더 강건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한번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우리 노태우 교수님 잘 하시는 강건성 검정을 제가 너무 급하게 읽어서 그런가요? 강건성 검정 파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예, 맞습니다. 이번엔 좀 그 생략돼 있습니다. 네, 보통 논문 쓰실 때 노태우 교수님 강건성 검정 엄청 하시잖아요. 아마 이게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 자금을 받고 하시는 충분하지 않는가 싶은데 또 아까우니까 논문 게재를 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친절하신 논문인데 가설 검증 요약표를 끝에 조금 붙여주시면 어느 가설이 검증됐는지 한눈에 조금 보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요거는 마지막은 제 제언인데 제가 연구개발 관련해서 글을 한 2편 써봤더니 이 연구개발 데이터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 연구개발 데이터는 늘 기업 성과하고 늘 충돌이 되거든요. 충돌이 된다는 말이 다른 뜻이 아니라 기업 성과에 가장 민감도가 높은 데이터더라고요. 그래서 연구개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R&D가 이게 그 재무지표의 필수 항목이 아니다 보니까 구하기가 어려운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 아마 또 다른 또 제2의 논문 주제도 발견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교수님 논문 통해서 제가 그 연구 주제를 그 뭐라고 할까 아이디어를 훔쳤다 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또 코멘트 있으면 하시죠. 참가자 중에서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태우 교수님께서 그 양 교수님의 코멘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좀 본인의 얘기를 하시죠. 저는 뭐 박 교수님 포함해서 모든 양 교수님 다 반갑습니다. 이번 참가를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가게 됐는데 줌으로 이렇게 또 하게 돼서 너무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데이터 미싱은 그 국민연금연구소하고 국회 예산처하고 다 이제 했는데도 이제 미싱 밸류가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최근 연구자들이 최근 3년치, 5년치를 끊어서 발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싱 밸류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이제 국민연금이 투자를 했다가 철회했다가 하는 이제 조금 아까 우리 선자 교수님 발표했던 것처럼 가치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했다가 빼는 이런 마이너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풀링을 하다 보면 패널이 굉장히 미싱이 막 들락날락한 수준이 언밸런스가 굉장히 높아서 아웃라이어를 썼더니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표본이. 이렇다 보니까 아까 제일 초기에 말씀드렸던 기존문헌 고찰처럼 메이저 기업들만 연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메이저 기업들만 연구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사람들을 보기에는 그러면은 국민연금은 대기업만 투자하는 기업이네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그런 미싱밸류도 다 웬만하면 언밸런스도 다 처리하고 집어넣어서 연구하자가 메인 기조였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양 교수님께서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음수가 나온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아시겠지만 대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음수가 나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한 굉장히 마이너한 기업들도 다 표본에 들어갔다는 점 때문이고요. 강건성 문제는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도 2SLS, 3SLS를 다 해봤는데 표본이 너무 많이 날아갑니다. 도구 변수를 아까 레그들을 넣었다고 말씀드렸는데 CF를 넣었더니
도구 변수가 안 돌아갑니다. 2SLS에서. 이게 뭐냐면은 도구 변수를 통한 레그드 효과가 이전 표본에 남아있는 표본이 다 사라지다 보니까 이렇게 레그드 effect is overwhelming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도구 변수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2SLS 말고 레그드로 넣었더니 그나마 살아남은 것들이 오늘 결합값이었는데 이 또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3번은 요약문은 제가 정말 죄송하게도 밝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건 꼭 제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도 그 국민연금연구소 보고서에 부탁을 드렸더니 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받긴 했지만 이것 또한 미싱될 이유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 양 교수님 표현 주신 내용들을 한 번 더 충실하게 보고 논문을 게재할 때 이것들을 좀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그 네 번째 논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태중, 권일숙 교수님 그 공저하신 논문인데요. 윤기창 교수님 토론자이신데 나와 계신가요? 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시죠. 누가 하시나요? 권 교수님께서 안녕하세요. 하시나요? 아니면 네, 김태중? 제가 합니다. 네, 그래요.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한남대 권일숙입니다. 네, 목소리 잘 네. 들리나요? 네, 잘 들리고 네, 잘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전략 AO 공인의 전략적 활용을 중심으로 입니다. 논문이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실증 분석을 아직 진행을 못했습니다. 사실 논문 발표 신청을 하고 나서 논문 발표 때까지 어느 정도 완성하려고 목표를 잡았지만 생각 외에 이제 진전이 되지 못해서 부족한 논문을 발표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연구의 발표 순서이고요. 우선 AO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연구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 발표 자료가 네네. 자료가 뜨고 뜨지 있네요. 않았어요. 그런가요? 네네. 다시 네, 한번 네네. 네, 공유를 다시 한번 하시죠. 네, 좋습니다. 네. AO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쟁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생산 거점의 확장, 그리고 생산한 제품을 어떻게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할지에 대한 이런 글로벌 가치 사슬 구축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공급 사슬망 안정과 무역 원활화를 위한 원활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갈수록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불법 부정 무역을 통한 무역 안전 모색과 동시에 무역 원활화라는 상반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고 2005년도에 세계 관세 기구에서 세이프 프레임워크라는 이러한 제도를 만장일치로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레임 하에서 글로벌 공급 사슬망의 안정과 그리고 무역 원활화를 위해서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대해서 관세 당국이 심사를 통해서 기업에게 허가된 무역업자를 인가하는 이러한 제도가 AO 제도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2009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AO 공인 제도를 도입하였고 AO 공인과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주요 수출국들과 국가 간 상호 인정 약정, 즉 MRA에 대해서 체결을 확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따라서 촉발된 이러한 신보호무역주의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이런 사태로 인해서 향후에 이런 무역 원활화를 통한 한국 중소기업들의 생존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글로벌 가치 사슬에 안정적으로 합류할 수 있는지가 전략의 시발점으로서 AO 공인 인정이 현재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이러한 시점입니다. 본 연구의 동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처럼 이와 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 글로벌 가치 사슬상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거래기업들의 접근하는 것보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인을 하고 이를 활용해서 글로벌 시장에 직접 특화되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EU나 일본 그리고 중국 그리고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이면서 또 경쟁 대상국들이 AEO 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AEO 제도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이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은 단순히 제품 수출이 아니라 현지 시장의 상황에 적합한 이러한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어떻게 합류를 할 것인지 이는 AEO 제도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점을 기존의 10년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선행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국제화 과정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볼 텐데요. 중소기업의 국제화 과정에 대한 연구들은 시기별로 다음과 같은데 우선 초기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중소기업들은 해외 시장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러한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이 국제화를 대응하기에는 여러 자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제공 그리고 현지의 네트워킹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연구들은 기업들의 기술적 역량 그리고 최고 경영진의 수준을 강조하였고 그리고 연구 개발 능력 그리고 기술 모방성을 강조하면서 수출 지원 제도가 기술 역량과 이러한 성과를 촉진해야만 국제화가 더욱 촉진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전도 바꿔야 될 이러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은 국내 시장에서 강소기업이 성공기업이라는 이러한 인식이 강했지만 향후에는 한국 기업의 미래 비전은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자이언츠라는 이러한 비전으로 바뀌어야 할 시기이고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가치 사슬 구축과 무역 원활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AEO 관련된 선행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EO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AEO 공인을 취득하고 어떻게 유지할지 그리고 이러한 AEO 공인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즉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주로 연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후의 연구들은 AEO 공인이 그렇다면 기업의 성과에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런 실정 분석들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정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AEO 공인이 기업의 국제화와 그리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EO와 각국의 무역 협정의 효과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EO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 간에 서로 상대국의 AEO 제도를 인정을 해주고 국가 간 상호 인정을 하는 이러한 제도를 MRA라고 합니다. 상호 인정 제도라고 하는데요. 수출 기업이 해외에서 통관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AEO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 간의 MRA 체결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 기준 한국의 MRA 체결 국가들인데요. 총 22개 국가이고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MRA와 관련된 연구는 한국이 AO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과 상호 인정, 즉 MRA에 대한 논의를 착수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AO 제도 자체보다는 연구가 늦게 시작되었지만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MRA 체결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MRA 체결의 필요성과 확대를 주장하는 연구와 그리고 국가 간 MRA 체결 효과가 과연 기업에게 긍정적인지를 살펴본 연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MRA가 양국과 기업에 도움이 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국가 간 MRA는 경제적 효과가 높은데 지금 물류 비용이 절감되고 그리고 매출액이 증가되고 안정적인 이러한 공급 가치 사슬망 구축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제들이 남아있는데 개별 국가나 국내 기업에 대한 이러한 정책 연구들이 산재되어 있고 또 국가 간 무역 협정 할 때 이러한 AO 활성화를 위한 이런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아직은 필요한데 부족하다는 이러한 의견들이 다수입니다. 본 연구는 이상의 선행 연구에 근거해서 아래와 같은 연구 모형을 고안을 하였습니다. 종속 변수로는 국제화 성과를 그리고 독립 변수로는 수출 중소기업의 AO 인정 여부를 그리고 조절 변수로는 국가무역협정의 체계 수준 그리고 통제 변수로는 기업의 규모 그리고 나이 그리고 재무 건전성, 성장성, 업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연구는 두 개의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AO 인정을 받은 중소수출입 기업은 국제화 성과가 더 좋을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국가 간 무역 협정 시 AO 관련 규정을 제정한 국가의 경우에는 AO 인정을 받은 중소수출입 기업의 국제화 성과가 더 좋을 것이다. 다음은 향후의 연구 계획입니다. 우선 자료의 경우에는 국내의 AO 공인 기업과 인정 기업과 비인정 기업들에 대해서 매칭을 통해서 비교 분석을 통해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예정이고 또 추가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성 자료를 추가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구 모형을 아직 실증 분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에 실증 분석과 그리고 표적 집단 면접범을 통해서 수정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연구 진행이 부족한 논문을 발표해서 토론자분께 윤 교수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 교수님께서 저기한 코멘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음성으로 해놨다가 지금 다시 켰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저 군산대학교 윤기창입니다. 평소에 이제 권 교수님이 주로 이제 연구하시는 분야가 국제 재무 쪽 이제 연구를 주로 이제 하시는 그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쪽 국제 재무에서는 또 어떤 주제를 많이 다루는지 항상 궁금해했었습니다. 뭐 사석에는 그 여쭙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 여쭈려고 했었는데요. 또 코로나 사태 또 다시 이제 번지면서 직접 만나기 좀 상당히 아쉬운 감이 좀 있습니다. 먼저 발표하신 내용은 상당히 또 재미있고 저도 이 과연 AEO 제도에 대해서 개념만 살짝 이해를 했었지 과연 이게 무엇인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이해가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제 공부하는 좀 기회가 됐는데요. 먼저 제가 하기로는 뭐 소위 이제 얘기해서 종합인증 우수 업체를 인증하는 그런 제도로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출과 관련된 그런 여러 그 공급망 또 이제 다자들이 여기 포함되는 그런 어떤 저기 포함돼서 이제 거기서 인증을 받는 그런 업체들을 이렇게 AEO 인증을 이제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일종의 글로벌 스탠드화 지금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 AEO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이미 무역 안전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통관할 때 최대한 원활하게 좀 지원을 해주자 하는 것이 이제 각국의 운영하고 있는 AEO 제도 운영하고 있는 각국의 이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를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AO 인증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에서 얼마큼 지원하는지 저는 이제 정확하게 찾아보지 못했지만은 그들 비용하고 과연 이 인증을 받은 다음에 편익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하실 때는 상당히 이 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이제 수출이나 아니면 경영 성과에 이제 상당히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논문들을 살펴보면은 이와 반대의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AEO 제도가 과연 이제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 이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잘 아시겠지만은 태생적으로 자원 부족성을 상당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AEO 인증 받기 위해서 이제 허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면은 사실 이 인증 받는 거 그림의 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비용을 뭐 적든 크든 그런 비용을 들여서 인증을 받은 다음에 편익이 과연 어느 정도 나오는 건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보고된 사례들이 있으면은 좀 나중에 좀 소개 좀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한다라면은 이 AEO 제도 인증을 받은 그런 기업들 또 이제 AEO 즉 인증 여부를 독립 변수로 놓고 이제 살펴보는 것보다는 사실 이제 조절적 역할을 먼저 검증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연구를 보면은 뭐 하나의 변수가 이 조절적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개적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독립적 역할을 한다든지 뭐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도 우리나라의 경우 또 이제 외국의 경우는 분리해서 이제 한번 한번 살펴본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이제 선행 연구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기에는 어떤 연구에서는 이제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역량하고 이제 경영 성과 사이에서 이 AO 제도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연구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이제 산업 기반적 관점 그리고 제도 기반적 관점, 즉 아까 하셨던 MRA 제도 상호 인증, 이 국가 간 상호 인증이 과연 경영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개별 기업들에게 하는 것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런 역량 기반, 산업 기반, 제도 기반 이거를 모두 다 아울러서 이 과연 AEO가 이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밝혀내신다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코멘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 교수님, 네. 한 말씀 코멘트에 대해서 하시죠. 네네. 윤 교수님 좋은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우선 첫 번째, 감사합니다. 네네네. 첫 번째 AO 인증을 받기 위해서 비용과 편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반된 결과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좋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데이터로 우리가 분석을 할 경우에는 과연 AO를 취득을 하고 유지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대비 받은 편익이 어느 것이 더 높은지에 대해서 긍정적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로는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문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의 경우에는 기업의 입장을 직접 들어봐야 가장 정확할 것 같아서 향후에 설문지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 코멘트는 AO 인증을 독립 변수로 사용하지 말고 조절인지 매개인지 확인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잘 참조해서 한번 조절 효과인지 매개 효과인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코멘트는 역량과 그리고 산업과 제도 기반을 아울러서 AO가 가장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는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것을 잘 반영해서 향후에 연구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코멘트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그 글로벌 파이낸스 세션을 다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이처럼 제약 조건 하에서도 열심히 이 학술 대회가 진행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천만다행이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 어떤 고난이나 이런 위험한 상황은 개인으로서도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전개되는 그 국면을 앞서서 대응을 해야만 아주 잘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극복하시고 또 좋은 연구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 행운이 함께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다들. 정말 수고하셨어요. 우리 권 교수님은 이 대회 준비하느라고 너무나 수고 많으신데 너무 아닙니다. 힘쓰시고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봐요. 네.